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북한의 유례없는 도발에 우리 정부도 패러다임 대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전술 핵 재배치에 대해 묻자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열어놨습니다. 31년 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했던 이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한 건데요. 북한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 핵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실을 밝힌 바 있죠. 전술핵이라는 건 국지전에서 사용되는 규모가 작은 핵무기인데요. 규모는 작더라도 이게 핵무기라 파장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먼저 조영민 기자입니다. 여권이 북한 핵실험 대응 카드로 전술핵 재배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을 주한미군에 다시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실무자들 사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일 국방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문입니다. 전술핵을 재배치한다. 30여 년 만의 일이라 잘 감이 오질 않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거론을 한 적은 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송찬욱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예비 후보 시절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미군이 배치를 하고 그리고 핵공유 같은 방식으로 투발 수단은 우리나라 전투기로 또 핵무기 자체는 주한 미군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고요. 외교적 노력과 미국의 확장 억제가 도저히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를 지킬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확장 억제가 아마 그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입니다. 취임 후 선을 그어오다 전술핵 재배치가 다시 거론되는 건 현재 북한의 핵 위협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대응 카드로 검토는 되지만 실제 재배치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군의 전술핵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으로 남한에서 빠졌는데 재배치될 경우 30여 년 동안 이어온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파기해야 해서 북핵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맞서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안보 위협이 극에 달한 이 시점에 우리 정치권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북한 대신 일본을 겨냥했는데요. 한미일 합동훈련을 한 우리 정부를 해방 이후 친일파 같다고 공격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우길기는 안 되고 인공기는 되는 거냐며 반격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일 국방 주장에 극단적인 침북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북한을 향해 핵실험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면서 회개한 논리를 들이댄다는 겁니다. 경계해야 할 것은 극단적인 친일이 아니라 극단적인 친북 아닙니까? 한반도에 우길기가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인공기는 걸려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한미일 합동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합의된 것을 이행한 것뿐이고 최근 북한 도발의 책임은 민주당 정권에 있다고 역공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이 핵무장할 시간을 주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 결과이기는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어 한미일 합동훈련은 중단돼야 한다며 여권을 친일파로 몰아세웠습니다. 한반도에 다시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게 되지 않을까,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종북몰이 그리고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안보 역량이 북한 도발만큼이나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일본을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두면 안 된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은 어젯밤 불꽃놀이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무력 도발을 진두지휘했던 김정은 위원장은 온실농장을 찾아가서 민생을 챙겼는데요. 박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은 인민들이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합니다. 그 사이 평양 김일성 광장 하늘에는 노동당 창건일 77주년을 축하하는 형형색색의 불꽃들이 터져 올랐습니다. 축포가 터져오르고 있습니다. 2주간 한반도 상공에 7번이나 탄도미사일 무력 도발을 감행한 뒤 본인들의 하늘에 축포를 터뜨린 겁니다. 어제 전술핵 운용을 직접 현장 지도하며 한국에 대한 핵공격 의지를 드러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앙 행사 대신 지방의 대규모 온실농장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해군 사령관과 모자를 바꿔 쓰는 등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식량난과 코로나19로 지친 인민 챙기기에 나선 겁니다. 9월 말부터 시작된 집중적인 무력 시위에 이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의식해서 민생을 챙기는 행보를 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어제 북한이 새로 공개한 저수지 미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미 감시 능력을 상당히 의식한 궁여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감사원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치열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부터 대통령실과의 문자 논란 등 여러 이슈가 불거졌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인도 단독 순방 때 쓴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서 이 감사원장은 감사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감사는 민주당이 감사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면서 9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업무보고 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하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시작부터 문제를 올리고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한 주도 예측을 못 벗어나죠? 박범계 의원, 체면 좀 차리세요. 가까스로 속게됐지만 여야가 감사위원 배석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질의를 하나도 하지 못한 채 오전 국감을 마쳤습니다. 오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 순방 의혹을, 민주당은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은 예비비 편성부터 대단히 이례적이죠. 이거 감사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죠?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천여 명의 공직자들을 이렇게 탈탈 털어서 이게 한 경우가 지금까지 감사원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이번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최재해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대통령실에 미리 보고한 바가 없다고 했고, 대통령실 문자보고 논란의 당사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야당이 제기한 내통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제 문자에 대해서 논란거리를 제공해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겁니다. 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이 문자보고 관련 답변을 거부했다며 법사위원장에게 고발 요청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야권의 대북 코인 연루 의혹인데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지금 정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북한 가상화폐를 엮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죠. 여당 의원들은 더 나아가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여러 인사가 북한 가상화폐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야당은 근거 없는 공세라고 반박을 했고요. 최수연 기자 보도 보시고 무슨 의혹인지 아는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코인 연루설을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아태협이 내나 이재명 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이 있었던 곳이고 또 쌍방울 그래서 후원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곳이에요. 여기서 대북 코인을 발행을 집중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저희 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이 이재명 대북 코인 표적 수사용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것을 인용한 겁니다. 김의겸 의원은 그거 수사하러 갔다 온 거 아니냐. 그냥 스스로 발언을 한 겁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 하는 그런 말인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남부지검 금융범죄 합수단을 폐지한 것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연관성도 의심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들이 코인 공약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공약으로 참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시장 나가시는 분이 전부 코인 사업을 주장합니다. 이게 이 정치권하고 연결고리 코인 게이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확인된 사실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문재인, 이재명, 추미애 이렇게 다 정치적으로 갖다 붙여서 전 정권의 모든 책임이 있느냐 밀어버리치는 거는 그럼 전 정권은 북한에 돈을 퍼주기 위해서 존재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비협조적이라며 이복현 금감원장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TL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지난 정권 인사, 북한, 가상화폐 이 쇠고리가 뭔가 엮여 있는 게 있다. 이거와 관련해서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를 이용한 수상한 외환 송금이 포착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환전된 돈이 국내 은행을 거쳐 달러로 홍콩과 일본 등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만 10조 원이 넘다 보니 검찰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국정원, 심지어 미국 FBI까지 공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요. 이게 수상한 10조 수사하는 내용은 들었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측은 이 돈이 북한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국민의힘은 이 돈이 북한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미 석 달 전부터 국회 상임위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럼 국정원 쪽에서도 이걸 조사하고 있습니까? 이게 영원히 묻혔을 수도 있을 거다.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그런 생각까지 든다고요. 근데 이제 최근 주목받은 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질타하면서 얘기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이 성남시장 시절의 북한 가상화폐 연루 여부를 한동훈 장관이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이거와는 또 별개인 건가요, 지금? 네, 현재로서는 두 가지 사안의 연결고리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김 의원이 언급한 것은 버질 그리피스 사건인데요. 그리피스는 북한의 암호화폐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근데 김의겸 의원이 미국 검찰이 수사한 거라고 자료를 흔들던데 그 내용 중에 이재명 의원이 언급되어 있는 건 또 아니라면서요? 네, 이 대표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미국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 자료인데요. 자료에는 그리피스가 2018년 6월 한국 내 조력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시설을 만드는 데 관심이 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메일 수신 날짜가 2018년 6월인 점을 감안하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칭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건데요. 이게 실수인 겁니까? 아니면 의도된 얘기입니까? 네, 일단 김 의원 국회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우리가 당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김 의원과 직접 통화해서 의도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실수는 아니고 한동훈 장관의 행태를 꼬집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미국 수사 기록에 이 대표가 언급된 사실만을 가지고
검사 본색을 드러내며 미국 출장까지 간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결국 한 장관이 그리피스와 이 대표를 엮어서 표적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국감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키울 것 같은데요. 검찰 수사도 어떻게 진행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검찰은 가상화폐 관련 외환 송금 수사 과정에서 10조 원이 넘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이미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아태평화교류협회에서 코인 사업을 추진했다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들이 추진하려던 사업이 북한과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도 수사될 전망입니다. 네, 지켜봐야겠군요. 아는 기자 김철중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됐던 학업 성취도 평가가 대폭 확대됩니다. 2024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평가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치르는 자율평가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전수평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교육 현장에선 벌써부터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축소된 학업 성취도 평가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초6, 중3, 고2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데 2024년부터는 초3부터 고2까지 평가 대상을 넓히는 겁니다. 현재 성취도 평가가 학습 부진 학생을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4년 사이 늘어 수학의 경우 중3과 고2에서 10%가 넘습니다. 줄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시험을 통해 자녀의 부족한 점을 파악할 수 있고 학교 간 경쟁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행평가만 하고 바로 넘어가서 중학생이 되게 되면 이런 학력 성취도 면에서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긴 있더라고요. 참여를 원하는 학교나 학급만 평가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줄 세우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율평가인데 안 하면 이상한 분위기가 될까 봐 그런 이제 현장교사로서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시험으로만 그걸 평가를 한다는 거는 너무 제한적이고 아이들을 아주 다방면으로 넓힐 수 있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엔 교원단체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정부 여당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여가부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맞섰는데요.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여전히 여성의 구조적 차별이 엄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소위 여성의 차별 문제를 차관급 부서로 격화시키면 부처 간의 교섭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우리 당이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부서로 하는 것은 UN 차원의 권고이자 세계적 추세라면서 오히려 여가부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 발목 잡기에 이어 정부 조직 개편까지 발목 잡으려 한다고 맞섰습니다. 현재 여성 정책은 양성평등 패러다임으로 확대 개편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부처를 개편하는 현재 정부 조직 개편안이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를 둔 국가는 194개국으로 이 가운데 독립부처 형태는 160개국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 명칭이 포함된 조직은 2015년 84개국에서 2020년 70개국으로 줄었습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것에는 여야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기껏 불러놓고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네요. 네, 국정감사가 한창인 국회 얘기입니다. 기껏 증인들을 불러놓고는 의원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이 불려 나온 사람은 참 머쓱해집니다. 의사진행 발언 업무 보고 받고 나서 아니 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전제돼야 될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시작도 못 해보고 지금 멀뚱멀뚱 서 있는 거죠? 그렇죠. 정작 질의가 시작돼도요, 제대로 말 한 번 하기가 힘듭니다. 청장님, 청와대 졸속 이전에 대해 한 번이라도 우려의 표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모르고 계셨다라는 말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청장님의 90% 이상 가까이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라라고 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90% 이상 국민이 돌아오라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안 듣는 건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전 이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원장님 대답을 해주세요. 내용에 따라서 감사하고 자, 그러면 앞으로도 부분들은 문자로 물어보면 문자로 답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보도자료 나가고 제발 질의를 하셨으면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뭐 피감 기관장이야 그렇다 쳐도 바쁜 기업인이나 일반인들 증인으로 무조건 부르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네, 불러서 나왔는데 정작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간 증인도 있습니다. 지난해로 한번 가볼까요? 근데 전 교수님, 박홍균 증인은 질문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주 짧게. 그럼 이제 3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는 일반 증인이 모두 119명 출석했는데요. 두꺼운 부분이죠. 이 절반이 넘는 69명은 답변 시간이 3분도 넘지 못했습니다. 일단 소환하고 보는 묻지마 증인 관행, 이것도 국회 갑질 아닐까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쏘아올린 공이 저 두 사람에게 갔나 보죠? 이재명 대표가 시작한 이 친일 국방 발언 논란 후폭풍이요, 국민의힘을 덮친 모양새입니다.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일본군 한반도 주둔설을 비판하면서 조선이 왜 망했을까?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SNS에 적었습니다. 그래요. 여당 내부에서도 저 발언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은요,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라면서 당장 이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일본이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 없다고 쓴 건 전쟁 한번 못하고 힘도 못 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는데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과 본질을 여러분들이 호도하고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가서로 얘기해. 시작은 야당이 했는데 여당끼리 또 집안 싸움을 하고 있군요. 네, 이를 지켜보는 야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제국주의 일제 침략을 정당화했던 이런 이완용 같은 친일 앞잡이들이 설파했던 그런 주장들을 이 여당 대표의 입으로 듣게 될 줄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북한의 위협이 코앞인데 우리 정치권은 참 한결같이 싸우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북한 도발을 억제할 방법을 함께 찾는 것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또다시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틀째 폭격인데요. 러시아 측이 지난 공습은 첫 번째 에피소드에 불과하다며 추가 공격을 시사하자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방어 지원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도 이 첨단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또다시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는 수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는 현지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자포리자에선 40분 동안 최소 16차례 폭발이 있었다는 당국의 발표도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아침부터 우크라이나 당국은 미사일 추가 공격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을 위해 대피소에 머물러 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은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습은 첫 번째 에피소드에 불과하다며 추가 공격을 시사했습니다. 크림대교 폭발 뒤 우크라이나 전역이 이틀 연속 러시아의 공습 표적이 됐습니다. 어제 11곳으로 향한 러시아군의 미사일 84발 가운데 절반을 요격했다고 주장한 우크라이나 측은 서방의 고성능 방어 시스템 지원을 추가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말 지원을 약속했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나삼스 6기를 조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Quite frankly, we're in touch almost daily with the Ukrainians,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provide them security assistance. 최대 사거리가 160km인 나삼스 시스템은 미국 백악관과 의사당 방어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긴급 특별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 병합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습 때 군사시설보다 주로 발전소나 송전시설을 노렸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이 전력이 끊길 수 있다는 공포를 이 시민들에게 심어주려는 의도로 분석되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국가를 부르면서 항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도심공원 가운데가 싱크홀처럼 움푹 파였습니다. 주말까지 아이들이 뛰어놀던 놀이터엔 부서진 놀이기구와 꺾인 나무 몇 그루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월요일 출근길에 맞닥뜨린 러시아의 동시다발적인 공습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대피소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To stop this genocide of the Ukrainian population and destruction of our life, our infrastructure, and our cities. 우크라이나 민요와 항전의 노래를 부르며 두려움을 달랬고 어린이들은 국가를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민간인을 포함해 19명이 숨지는 등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키이우 한국 대사관은 현지 교민 60여 명은 모두 안전하다면서 철수를 재차 권고했습니다. 교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최대한 여기 계신 분들도 나가고자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은 발전소와 송전선로, 상수도 등 주요 기반 시설도 겨냥했습니다. Обійдемось без цього. Мінімізуємо користування електроенергією сьогодні з 5 години вечора до 22-ї. переживемо цей день. 외신은 곧 겨울이 닥칠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에게 전기와 난방을 끊어 공포감을 조성하는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보복을 강조하고 있어 확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게 한 뒤 물건값만 챙겨서 잠적하는 신종 사기가 기승입니다. 채널A가 파악한 피해자만 수십 명에 달하는데 어떤 수법이었는지 잘 보시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이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 A씨. 지난달 말 부업을 찾던 중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사이트에서 마침 재택근무가 있다고 해서 아기를 키우면서도 할 수 있다는 행복해서 해외 바이어를 대신해 국내 상품을 값싸게 구입한 뒤 배송해준다는 구매 대행 업체였습니다. 국내 제조사 휴대전화를 100만 원에 산 뒤 해외에서 130만 원에 넘기는 식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업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대리구매하면 수수료까지 얹어 되돌려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첫날 구매 대행 제품은 7만 원짜리 멀티비타민. 정말 소액이었어요. 손해를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또 바로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뢰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다음 날 업체는 금액을 높여 에어컨과 냉장고, 로봇 청소기를 대리구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피해자는 7차례에 걸쳐 물건을 구매했고 5천만 원 넘게 송금했습니다. 좀더 같이 안 하기를 하지 않았느냐 심리적 압박을 엄청 해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해서 업체는 송금받은 직후 잠적했습니다. 찾아갔어요. 쇼핑몰 주소로.
그런 회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겨지지 않아서 1층부터 거기 11층까지 다 하나 다 갔는데 진짜로 없는 거예요. 채널A가 파악한 피해자만 32명으로 대부분 전업주부였습니다. 피해액은 8억 원이 넘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기 쇼핑몰 지금도 주소만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블로그에 사기 수법을 공유했는데 쇼핑몰 업체 측이 살해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매 대행을 빙자한 문제의 온라인 쇼핑몰. 지금은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주소로 접속하자 똑같은 쇼핑몰이 나타납니다. 주소만 교묘하게 바꿔 범행을 이어가는 걸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쇼핑몰의 사업자 등록번호나 주소는 다른 업체 홈페이지에서 도용했습니다. 이 업체에 4천만 원 넘게 피해를 본 주부 B씨. 추가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사기 수법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SNS 협박 메시지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을 내리지 않으면은 저를 죽이겠다, 아니면 아기를 죽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협박을 했었죠. IP를 추적하겠다, 신체 장기를 훼손하겠다는 협박과 욕설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참 예쁘네라고 한 그 단어가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손이 발발 떨릴 정도로 무섭게 공포가 다가오더라고요. 또 다른 피해자는 휴대전화 번호가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에 노출돼 음란 문자가 쏟아지는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해 서울과 부산, 대전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경찰은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된 은행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계좌 명의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불과 3주 전 여성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투했던 남성에 대해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남성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결국 이 남성 또다시 스토킹 행위를 하다 붙잡혔습니다. 휴대전화에 깔린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찾아갔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경찰의 스토킹 행위 경고에도 가스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을 무단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 A씨.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가 불구속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이 피해자는 거주지를 옮겨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A씨가 3주 만에 또다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붙잡혔습니다. 어제 새벽 1시 30분쯤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커플앱을 이용해 피해자가 있는 식당으로 찾아간 겁니다. 피해자는 앱을 지웠지만 회원 탈퇴를 하지 않아 A씨 휴대전화에서 계속 위치 추적이 됐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는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며 전화와 문자, 카톡 등을 70여 차례 이상 보냈습니다. 피해자에게 온라인과 물리적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카톡도 그동안 수십 차례 오고 문자도 수십 차례 오고 전화도 19번이나 왔는데 내가 안 받고 죽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날 바로 체포영장을 받은 거예요. 시민단체들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데 법원이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영장을 기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오늘 새벽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됐습니다. 신 씨는 서울 강남의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둔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발견됐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던 흰색 SUV가 왕복 7차선 도로에 멈춰섭니다. 뒤따르던 차량들이 멈춰선 차량을 계속 피해가지만 SUV는 비상등을 켠 채 10분 넘게 꼼짝하지 않습니다. 잠시 뒤 경광등을 켠 순찰차가 도착하자 앞으로 움직이는 차량. 순찰차가 SUV를 앞질러 진로를 막고 추가로 도착한 순찰차는 뒤쪽을 막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멈춘 차량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오전 1시 반쯤.
경찰이 확인했을 때 운전자는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운전석에 잠들어 있던 사람은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였습니다. 경찰이 4차례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신 씨가 계속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입니다. 신 씨가 몰았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 씨를 상대로 조사를 한 뒤 오늘 오후 풀어줬습니다. 차량 왜 절도하셨습니까? 인증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측정 거부하셨습니까? 신 씨는 어젯밤 서울 강남의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측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너무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레 파킹 직원이 전달해준 열쇠를 가지고 본인 차량이 아닌지도 모른 채 운전을 한 것이라며 차량 절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 10명 가운데 6명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이런 노령층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봤더니 서울 경동시장 앞 교차로였는데요. 현장의 문제점을 김희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파란불이 켜지자 어르신들이 건널목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걸음이 느리다 보니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어도 미처 건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 매일 다니는데 신호가 좀 짧아요, 많이. 한 10초만 더 줬으면 좋겠네요.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들 사이로 차들이 아슬아슬 지나갑니다. 아예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단 횡단 금지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지만 무색하기만 합니다. 노인이 와서 치고 자기가 쳤는지도 모르고 오토바이 사고가 상당히 많이 쳤네. 이곳 경동시장 교차로에서 200m가량 떨어진 성바오로병원 앞 삼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행에 주의하라는 안내 방송까지 나오지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보행자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가 바로 이 두 곳입니다. 약재상을 찾는 노인들이 워낙 많은 데다 노점상들로 보행로가 좁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 안에는 주차장이 있다 보니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양념시장도 있고 경동시장도 있고 그 안에 수산물 시장도 있고 청가물 시장도 있는데 시장이 너무 인접해 있고 지난해 전체 보행 사망자 1,019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59%. 행정안전부는 노인 보행자 사고가 많은 전국 60곳을 지정하고 내일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희태입니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 규정. 오늘까지는 3개월 계도 기간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위반하면 벌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조현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우회전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지자 천천히 우회전을 합니다. 경찰은 이런 우회전 신호등을 전국 총 15개 교차로에 설치했습니다.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운전자들이나 건널까 말까를 걱정하는 보행자들 모두 환영합니다. 차량이 이제 일단은 서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에 맞춰서 보행자들도 좀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안전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와 관련해 경찰이 내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을 때나 건너려고 할 때도 일단 멈춤을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벌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낯설기만 합니다. 벌금이 부과된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런 건 전혀 못 들어봤어요. 오늘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저도 참고해야겠네. 정확히는 몰랐는데 요즘에 시행된다는 소리는 들었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이제 월세가 대세입니다. 올해만 100만 건을 넘겨서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앞질렀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이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2,2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전세보다 월세 계약이 더 많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올 초부터 9월까지 전국의 월세 계약 건수는 107만 건.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긴 데다 전세 계약 건수까지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진짜 싸게 내놓지 않는 이상 전세 물건을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 월세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개사들도 그 금액은 좀 계약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많이 주셔서 지금 전세 시세보다는 조금 더 뭐 저렴하게 전세를 맞추던가 아니면은 월세를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세입자는 선택의 여지가 더 없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 이자를 감당할 처지가 안 되자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가는 겁니다.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다가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월세로 지불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월세 계약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예정된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 금리 인상기 한동안 월세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집을 구하려면 보통 중개업소를 찾아가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부동산 업체 이른바 프롭테크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런 이점이 있거든요. 직접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고 중개료도 다소 저렴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들 플랫폼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지혜 기자가 전합니다. 화면에 뜬 매물을 누르자 거실이 보이고 큰 방과 작은 방, 부엌까지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매물로 나온 살림집을 그대로 찍은 입체 영상입니다. 또 3차원 그래픽을 통해 평형별 동, 호수 배치는 물론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햇볕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들어오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방과 호갱 노노 같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선보이고 있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입니다. 집 내놓는 건 수수료 안 받는다며 반값 복비를 전면에 내세우는 곳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발품 안 팔고 싸게 이용할 수 있어 반기지만 기존 공인중개사들은 골목 상권 침해의 시장 교란이라며 반발하는 상황.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공인중개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 가입하고 협회가 행정처분 요청과 단속까지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입니다. 불법 중개업자의 척결이라든가 무등록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 같은 것들이 협회에 부여가 되게 되잖아요.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많이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공인중개사협회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칼날을 휘두를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한 협회로만 강제를 하고 행정처분 규제 권한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거가 사조직에다가 안 좋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거라는. 택시 업계의 반발로 사업을 접어야 했던 타다처럼 직방금지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혁신의 무덤을 자초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엔 국회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3년 전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며 인천시는 물론 중앙정부까지 나서서 각종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수돗물 쓸 수 있는 건지 남영주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수도꼭지를 감싼 행주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3년 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때의 모습입니다. 당시 사태는 정수장 점검을 위해 수돗물 흐름을 바꾸자 수도관에 녹과 이물질이 떨어져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나아졌을까? 빌라 현관문 앞에 생수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요리하거나 마실 용도로 매주 주문하는데 이렇게 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2019년? 사태 터지고 나서 그 뒤로는 수돗물을 못 믿겠더라고요. 정수기 쓰는 것도 좀 불안하고. 수도꼭지에 단 정수 필터는 일주일 만에 누렇게 얼룩이 졌습니다. 갑자기 막 흙탕물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또 뭐지? 많이 불안하게 됐어요. 세면대에 틀어놓은 물이 맨눈으로 봐도 누렇습니다. 정수 필터는 일주일만 써도 흑빛으로 변해버려 교체해야 합니다.
필터 없이는 살 수는 없어요. 한 번 샤워하고 났을 때 바로 새까매져질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간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환경부는 10년마다 상수도관 세척을 의무화하기로 했고 인천시도 이듬해인 2020년까지 관세척을 완료했습니다. 정수장을 현대화하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인천 공천 정수장에는 지난해 고도 처리 시설이 들어섰는데요. 바닥에 깔린 활성탄으로 물에서 나는 흙내 같은 잡냄새를 걸러내는 공정이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붉은 수돗물 민원은 왜 계속될까? 각 가구와 연결되는 상수도관 말단부가 부식돼 있기 때문입니다. 상수도관 세척도 노후화가 심각한 곳으로 한정돼 있어 개별 가구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겁니다. 상수가 100% 다 해버리면 괜찮은데 예산 때문에 일부 노후된 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제거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상수도관을 신설하는 문제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수돗물 민원이 계속되는 인천 강화군에 신설하려 했는데 공사 구간에 유적지가 포함돼 있던 겁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그걸 파면 그 속에 혹시라도 문화재가 있으면은 훼손되니까 안 된다라고 불어 통보가 나온 거예요. 문화재를 피해서 노선을 바꿔봤어요. 붉은 수돗물 사태의 여지는 법정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문제의 진원지로 지목된 정수장 직원들은 아직까지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 7,00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이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80년대에 굉장히 많은 상하수도를 건설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벌써 30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지금 수돗물이 좋은 수돗물이 나온다고 해서 내년에 좋은 수돗물이 나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상황. 상수도 인프라에 대한 점검과 개보수가 시급합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운영하는 병원, 일명 사무장병원은 아시는 것처럼 의료법상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급여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여전히 매년 150건 정도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발된 병원에 불법 지급된 건강보험급여 무려 3조 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의원 대기실.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꽉 차 앉을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지난 5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취지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사무장병원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신지 어떤지 싶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6억 원가량의 급여를 타갔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와 실제 병원 실소유주 혐의를 받고 있는 행정원장이 수술실에 들어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격증 없으시다면서요? 자격증이 없는데 수술에 들어간 건 맞으시죠? 그러면 그건 무면허 급여 행위 아니에요? 건강보험급여로 수익이 보장되다 보니 사무장병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년 150여 건이 적발되고 지급된 건보급여만 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중 94%인 3조 2천억 원이 환수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장병원 실소유주가 수사 중 병원을 폐업하고 사라지거나 재산을 숨겨놓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을 통해서 3조 원 가까이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면허를 빌려준 의료진만 징수하던 법을 개정해 비의료인도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면 징수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남미 베네수엘라 산간 마을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90명 이상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5만 명 넘게 거주하는 지역에 강물도 범람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흙빛으로 변한 마을에 잔해만 남은 주택들이 서 있습니다. 산사태에 떠밀려 내려온 차량이 마을 가운데 진흙에 빠져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산사태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는 손녀의 생사도 알지 못해 절망합니다.
Él quedó tapiado con un señor que los intentó salvar a él y a su hermanita de 3 meses, pero los vecinos me dijeron que no se lo llevó la lluvia. 힘을 합친 주민들은 장비를 동원해 진흙 더미를 치워보지만 역부족입니다. Aquí el número de personas son incalculables porque hay familias que perdieron, o sea, se perdió la familia y se perdió la casa con todos sus quehaceres que tenían dentro. Familias completas que se perdieron.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남서쪽 5만여 명 규모의 마을에 폭우로 범람한 강물이 덮쳤습니다. 허리케인 줄리아로 폭우가 쏟아져 산간 마을에는 산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수미터 깊이의 진흙이 마을로 한꺼번에 몰려와 파손된 주택은 300개가 넘습니다. 당국은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36명이 숨지고 56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을 방문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4일간 국가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피해 지역에 이재민 대피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가 주관하는 36회 인촌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교육부문의 민족사관고등학교, 언론문화부문의 이수지 그림책 작가, 인문사회부문의 김인환 고려대 명예교수,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권성훈 서울대 교수가 상을 받았습니다.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아직 10월인데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갈 텐데요. 낮부터는 추위가 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7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4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또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오후부터는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물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전은 5도, 광주는 8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1도, 대전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 핵 부대를 운영했다고 공표한 이때 함께 맞서야 할 우리 정치권은 갈라졌습니다. 북한에 퍼준 문재인 정권 탓이네, 강하게만 나가는 윤석열 정권 탓이네 하면서요. 야당은 또 북한 도발에 대비한 한미일 훈련을 중단하라며 우리 정부를 친일파라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닥친 건 북한의 위협인데 북한이 가장 좋아할 만한 행태만 보이는 거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남남 갈등할 때인지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